21세기 최첨단 무기들이 넘쳐나는 시대, 한 트럭 위에 올려진 낡은 포 하나가 동남아 전체 방산업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가 7억 원짜리 무기가 수십억 원대 하이테크 무기들을 제치고 각국 군부의 1순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엔 모두가 똥포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무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이 방위산업청 무기조달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나라웃 참타차이입니다. 포병 장교 출신으로 미군 탄약창 관리 경험도 있어서 동남아 무기 전략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었죠. 특히 화포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선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방콕 방위산업청 12층 대회의실, 에어컨이 풀가동되는 중에도 후텁지근한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국 K방산 관계자 4명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들 표정이 자신만만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가져온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가져온 브리핑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첫 페이지에 나온 풍익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마치 20년 전군 창고에서 본 낡은 장비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트럭 위에 포를 올려놓은 게 전부인가요? 21세기에 이런 걸 들고 오셨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료 속 풍익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105mm 견인포를 5톤 트럭에 그냥 얹어놓은 모습이 전부였거든요. 심지어 포신도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았고요. 한국 K방산의 수석 엔지니어라고 소개받은 김현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성능부터 먼저 보시죠.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군은 이미 K9 자주포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155mm 52 구경장 자주포와 105mm 견인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그것도 트럭에 올려놓은 임시방편 같은 무기를 말이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이런 구식 무기를 수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K9 자주포도 고려 중인데 왜 하위 호환 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태국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김현수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국장님, 이 숫자부터 보시죠. 그가 내민 문서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수치가 제 시선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한국군 보유 105mm 예비탄 400만 발. 그 바로 아래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미군 공여 탄약 58만 발 추가 확보 가능, 연간 생산 능력 80만 발 이상.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0만 발이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였어요. 태국군이 현재 보유한 105mm 탄약은 고작 15만 발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훈련용이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됐고요. 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무기를 도입한다면 탄약 걱정은 향후 20년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미군에서 받은 탄약까지 합치면 거의 500만 발에 가까운 탄약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이 탄약들은 모두 호환이 됩니까? 기존 나토 표준과 맞나요? 네,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기존 105mm 나토 표준 탄약은 물론이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성능 신형 탄약도 함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씨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탄약 종류별 성능 비교표였는데 한국산 탄약의 관통력과 폭발력이 기존 나토 탄약보다 15에서 20% 향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PFH 시리즈 탄약은 저희가 5년간 연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기존 탄약 대비 살상 반경이 30% 넓고 장갑 관통력도 크게 향상됐죠. 제 동료인 포병과장 소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정확한 사격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사거리 18km, 유효 사거리 15km입니다. 그리고 GPS 유도 탄약 사용 시 CP 5m 이내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풍익 브로셔를 다시 펼쳐보니 처음엔 보이지 않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동 방열 시스템, 유압식 안정장치,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심지어 무인 원격 조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조잡해 보였지만 실제론 상당히 정교한 기술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풍익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 나리사가 저녁을 차려놓고 부르는데도 멍하니 있었나 봅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계속 멍하니 있네요. 밥도 안 드시고. 한국에서 이상한 무기를 들고 왔어. 겉보기엔 별거 아닌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계속 신경이 쓰여. 저는 다시 서류 가방을 열어 오늘 받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가격표를 다시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대당 7억 원. K9 자주포가 60억 원인 걸 생각하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이 가격이 맞나? 너무 싸지 않아? 저는 노트북을 켜고 풍익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무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어요. 똥포, 쓰레기포, 예산 낭비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네티즌들조차 이 무기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한국이 이걸 만들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선, 끊임없는 긴장 상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들. 그런 환경에서는 큰 자주포보다 빠르게 전개하고 철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탄약 문제도 있었죠. 400만 발이라는 엄청난 양의 탄약을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을 거예요. K9 같은 고가 장비로는 탄약을 그렇게 많이 쏠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구나.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특수한 전략적 요구에서 나온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운용이 가능하고 풍부한 탄약 보유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결책이 동남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태국도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신속한 화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받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제 브리핑 감사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부국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더 자세한 기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성능 데이터와 실제 운용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물을 직접 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부국장님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물 시연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무기가 동남아 전체의 무기 수입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받은 추가 자료를 보면서 저는 태국군의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K9 한 대당 60억 원, 여기에 탄약과 정비 체계까지 포함하면 대당 실제 비용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군이 계획하고 있던 24대 도입에는 무려 2천억 원이 필요했어요. 국방 예산 전체를 고려하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더 큰 문제는 운용비였습니다. K9의 155mm 탄약은 발당 300만 원, 훈련용으로만 쓴다고 해도 월 운용비가 엄청났어요. 게다가 정교한 시스템이다 보니 전문 정비 인력도 별도로 양성해야 했습니다. 부국장님, K9 도입 일정이 또 지연됐습니다.
부하 직원인 칠하포 소령이 아침 브리핑에서 보고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도입 시기가 2년 더 미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120mm 박격포 체계 도입 검토 보고서를 보다가 또 다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M120 박격포 시스템도 대당 15억 원에 달했어요. 여기에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뭘 선택해도 돈 문제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성능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저렴한 무기는 성능이 아쉽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풍익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대당 7억 원. 탄약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운용 인력도 기존 포병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작전에 하이엔드 무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제가 포병 장교로 복무할 때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실제 작전의 80%는 제압 사격이나 지역 봉쇄 같은 단순한 임무였습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특히 태국군이 주로 담당하는 국경 지역 경비나 게릴라 진압 작전에서는 신속한 화력 지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1시간 뒤에 오는 정밀한 화력보다 10분 내에 오는 적당한 화력이 훨씬 유용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작전 반응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인 견인포는 진지 점령부터 사격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풍익은 5분 이내 가능합니다. 이미 트럭에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 전개 시간이 필요 없거든요. 철수는 어떻습니까? 사격 완료 후 30초 이내 철수 가능합니다. 적 포격 대응이나 위치 이동이 필요할 때 매우 유리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태국 남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작전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빠르게 화력을 지원하고 적의 반격이 오기 전에 철수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2019년 남부 국경작전이 떠올랐어요. 당시 우리는 견인포 2문을 투입했는데 진지 구축에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적들은 이미 위치를 바꿔버렸고요. 결국 공격 기회를 놓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풍익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을 텐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인력 문제였습니다. 기존 견인포는 운용에 8명이 필요했어요. 포를 견인하는 차량 운전병 2명, 포 조작수 6명이 한 팀이었죠. 하지만 풍익은 4명으로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태국군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같은 인원으로 2배 많은 화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현수 씨가 보내준 운용 매뉴얼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기존 포병들이 별도 교육 없이도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조작법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교육 비용도 거의 안 들겠네. 그날 저녁 포병과장 소콜 대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콜, 자네 생각엔 어때? 이 풍익 말이야. 처음엔 우습게 봤는데 자료를 보니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황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 일단 우리가 주로 담당하는 작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국경 경비, 게릴라, 소탕, 신속 대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임무에는 K9 같은 고급 장비보다 풍익이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소콜 대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국군이 실제로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풍익이 오히려 더 적합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탄약 문제도 있죠. 400만 발이면 향후 20년은 걱정 없잖아요. K9 탄약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간단히 계산해 봤습니다. 풍익 24대 도입 비용이 168억 원, K9 24대는 2천억 원. 무려 12배 차이였어요. 그 차액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소콜, 내일 풍익 실물 시연을 요청해보자. 직접 봐야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서류상으론 좋아 보이지만 역시 실제로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한국 무기 말인데 생각해보니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왜요? 처음엔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땐 겉모습만 봤거든.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야. 싸고 빠르며 유지가 쉬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게 이거였어. 아내는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인 게 오래간만이라며 웃었어요. 정말로 저는 풍익이 태국군에게 필요한 무기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큰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실제 성능이 자료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특히 정확도와 신뢰성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제대로 맞지 않는 폰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현수 씨에게 공식적인 시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태국 왕실군 훈련장에서 실제 사격 시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볼 시간이군. 시연 요청을 보낸 지 일주일 후 김현수 씨로부터 놀라운 답변이 왔습니다. 가격 세부 내역서였어요. 처음 들었던 대당 7억 원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자세한 계산서를 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국장님, 대량 주문 시 단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24대 기준으로 대당 5억 2천만 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현수 씨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고요? K9 한 대 가격으로 풍익을 12대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잠깐, 이 가격이 정말 맞습니까? 다른 부대 비용은 없고요? 네, 운송비와 초기 교육비, 1년간 AS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추가 비용은 일절 없어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풍익 24대 총 도입 비용이 124억 8천만 원. 당초 K9 도입 예정 금액인 2천억 원과 비교하면 16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탄약비 계산에서 나왔어요. 김현수 씨가 보내준 탄약 공급 계획서를 보니 한국이 보유한 400만 발 중 100만 발을 즉시 공급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탄약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재고품이라 발당 5만 원에 공급 가능합니다. 신형 PFH 탄약도 발당 12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일반 105mm 탄약을 시장에서 구매하면 발당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3분의 1 가격이라니. 게다가 미군에서 받은 58만 발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에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상하네. 너무 싸지 않나? 혹시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한국군이 실제 사용하던 탄약들입니다. 단지 K9 도입으로 105mm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고가 남게 된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군도 화력 현대화 과정에서 155mm 체계로 전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 105mm 탄약들이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부하 직원인 칠라폿 소령을 불러 정확한 비용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칠라폿, K9와 풍익의 20년간 총 운용비를 비교 분석해봐. 도입비, 탄약비, 정비비,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말이야. 이틀 후 나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K9 24대의 20년 총 운용비가 4,500억 원인데 풍익 24대는 800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무려 5.6배 차이였어요. 칠라폿 소령이 상세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부국장님, 가장 큰 차이는 탄약비입니다. K9은 155mm 탄약이 발당 300만 원인데 풍익은 105mm 탄약이 발당 5만 원이에요. 60분의 1 차이입니다. 정비비는 어떻고? K9은 정교한 시스템이라 전문 정비팀이 필요한데 풍익은 기존 정비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연간 정비비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상해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냥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인 거 아닐까요? 한국은 남는 재고를 처리하고 우리는 저렴하게 필요한 무기를 얻고.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김현수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한국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김현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풍익은 한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무기거든요. 해외 수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향후 다른 국가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춘 거고 여러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겁니다.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풍익의 첫 수출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태국은 그 혜택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래였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치라포 소령이 추가 조사한 결과 한국이 제공하는 탄약 중에는 특수용도 탄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연막탄, 조명탄, 전자전 방해탄까지 있어요. 이런 특수탄은 보통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싼데 모두 일반 탄약과 같은 가격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어요. 특수탄들은 평소에 구매하고 싶어도 수출 제한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풍익은 태국군에게 꼭 필요한 무기였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리 상황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군 내부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여전히 K9 같은 최신형 무기를 선호했거든요. 치라폿, 내일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 풍익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말이야. 네, 부국장님. 특히 비용 분석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풍익 24대 도입으로 절약되는 1,900억 원으로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지 계산해 봤어요. 소총 1만 정, 장갑차 50대, 드론 시스템 10세트. 정말 많은 장비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태국군 전체의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단가가 아니라 철학이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현수 씨에게 공식적인 실물 시연 일정을 잡자고 연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실제 성능만 확인되면 풍익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완벽해. 이제 실물이 어떤지 봐야겠군.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전 7시 태국 왕실군 제3훈련장. 방콕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태국군의 각종 무기 시험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나와 한국 측 시연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치라포 소령이 보고했어요. 훈련장 입구로 대형 트레일러 2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실려 있는 게 바로 풍익이었어요. 실물을 처음 보는 순간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전부야? 정말 평범하네. 5톤 트럭 위에 올려진 105mm 포가 전부였어요. 겉보기엔 정말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K9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함께 온 포병과장 소콜 대령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시연팀은 총 8명이었습니다. 김현수 수석 엔지니어를 비롯해 실제 운용 요원 4명, 정비 요원 2명, 그리고 통역관 1명이었어요. 다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과연 저 자신감이 근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풍익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요? 솔직히 겉보기엔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곧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운용팀 4명이 풍익에 탑승했어요. 운전병 1명, 포수 1명, 탄약수 2명이 전부였습니다. 기존 견인포 운용 인원의 절반이었죠.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씨의 신호와 함께 풍익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럭이 지정된 사격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후면부에서 유압 스테빌라이저가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동시에 포신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더니 사격 준비 자세를 갖췄습니다. 전체 과정이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소콜 대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존 견인포는 견인차에서 분리하고 포를 설치하고 조준하는 데만 최소 15분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풍익은 도착과 동시에 바로 사격이 가능했던 것이죠. 첫 번째 표적, 거리 8km. 사격 준비. 한국 포수가 외쳤습니다.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에 좌표를 입력하더니 포신이 자동으로 방향을 조정했어요. 이 과정도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사격. 쾅.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어요. 그 순간 저는 망원경으로 표적 지역을 주시했습니다. 15초 후 표적 중앙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명중이었습니다. 오, 꽤 정확하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첫 발 사격 후 연속 사격이 시작됐는데 발사 간격이 정말 빨랐습니다. 20초마다 한 발씩 쏘더니 5분 만에 15발을 모두 발사했어요. 연사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데 기존 견인포는 분당 한 발 정도가 최대였어요. 그런데 풍익은 분당 3발까지 가능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효율적인 탄약 배치 덕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사격 후 철수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포탄을 발사하자마자 스테빌라이저가 올라가고 포신이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초 만에 이동 준비가 완료됐어요. 철수. 트럭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격 완료부터 철수까지 단 30초. 적의 대포격이 들어와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 소콜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포병 운용 개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기존 포는 진지에 설치해서 오래 버티는 개념이었다면 풍익은 빠르게 타격하고 즉시 이탈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바로 풍익의 핵심 철학입니다. 고정된 화력이 아니라 기동성 있는 화력이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이동하면서 쏘는데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GPS 유도 시스템과 디지털 화력 통제 덕분에 CP 5m 이내 정확도를 보장해요. 실제로 표적 지역을 확인해 보니 15발 모두 정확히 표적 주변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장 멀리 떨어진 것도 표적에서 3m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실용적인 정확도였어요. 오후에는 더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이었어요. 트럭이 시속 20km로 이동하면서 표적을 타격하는 시연이었습니다. 설마 이동하면서도 쏠 수 있나?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동 중 사격은 전차나 고급 자주포에서나 볼 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럭 기반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풍익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포신이 표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이 흔들리는데도 포신은 안정적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사격. 쾅.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발사됐습니다. 15초 후 표적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역시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동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죠? 자이로스코프와 GPS, 그리고 능동형 안정화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차체가 흔들려도 포신은 항상 목표를 향해 있어요. 이 순간 저는 풍익이 단순한 견인포 개조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종일 시연을 지켜본 결과 풍익의 성능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분 만에 방열, 30초 만에 철수, 5분 내 15발 집중 사격. 기존 포병 체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운용성이었어요. 소콜, 자네 생각은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그냥 트럭에 포를 올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풍익 시연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고작 트럭 위 포인데 이 정도 성능이 나올 줄 몰랐어. 그럼 도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충분해. 특히 우리 작전 환경에는 정말 적합한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의문점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도 이런 성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훈련장 시연과 실전은 분명 다를 테니까요. 다음 날 김현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있나요? 한국군에서 실제로 운용해 본 결과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밀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DMZ 인근에서 수차례 실전 배치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성능이 검증됐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좋습니다. 정식 도입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풍익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태국군 포병사령부 작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풍익 도입에 대한 최종 검토 회의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참타차이 부국장, 풍익의 화력 범위가 문제입니다. 작전 참모부장 위치트 준장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포병 장교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어요. 10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50m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20mm 박격포는 100m, 155mm 포탄은 200m인데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치트 준장의 지적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정확하고 빨라도 화력 자체가 약하면 실전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 집단이 넓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105mm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 발을 쏴야 하는데 그러면 탄약 소모량도 많아지고 작전 시간도 길어지죠. 소콜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게릴라 진압 작전에서는 적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화력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시연에서는 인상적이었는데 실제 작전을 고려하니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입을 재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치트 준장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김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과장님, 화력 범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105mm의 살상 반경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PFH2 탄약 시제품인데 아직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에요. PFH2요? 네, 기존 105mm 탄약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며칠 후 김현수 씨가 방콕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탄약 모형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기존 105mm 포탄, 다른 하나는 PFH2였습니다. 부국장님, 이게 바로 PFH2입니다. 겉보기엔 기존 포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조금 더 길고 탄두 부분이 약간 다를 뿐이었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폭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포탄은 단순 폭발이지만 PFH2는 다단계 폭발 시스템이에요. 김현수 씨가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포탄은 착탄과 동시에 한 번에 폭발하는 반면 PFH2는 착탄 후 0.1초 간격으로 3번에 걸쳐 폭발했어요. 첫 번째 폭발로 파편을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두 번째 폭발로 충격파를 확산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발은 잔여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 105mm 대비 살상 반경이 66% 확장됩니다. 83m까지 유효 타격이 가능해요. 거의 120mm 박격포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66% 확장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무기나 다름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방탄복 관통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기존 포탄으로는 뚫기 어려웠던 레벨 3 방탄복도 쉽게 관통해요. 김현수 씨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PFH2가 각종 방탄 장비를 관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그리고 소프트 차량, 즉 일반 승용차나 트럭 같은 것들은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블록까지 파괴할 정도의 관통력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태국 남부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적들이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도주하는 것이었거든요. PFH2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탄약보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발당 12만 원 선에서 공급 가능합니다. 일반 155mm 탄약 가격의 절반도 안 되죠. 저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발당 12만 원이면 기존 120mm 박격 포탄 발당 25만 원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니. 이건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5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사실 이 기술이 풍익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탄약인데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성능이야. 그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화력 범위가 66% 넓어진다고 해. 그러면서도 가격은 기존보다 저렴하고. 이건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치트 준장을 찾아갔습니다. 준장님, 어제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화력 범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PFH2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자 위치트 준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 105mm로 이런 성능이 가능하다고? 네, 다단계 폭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방탄복 관통도 가능하다고? 이거 확실한 데이터인가? 한국에서 실제 테스트한 결과라고 합니다. 영상 자료도 있어요. 위치트 준장이 한참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실용적이겠는데. 아니, 실용적인 수준을 넘어서는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이건 단순한 포탄이 아닙니다. 이건 포탄의 K9이에요. 위치트 준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포탄의 K9? 무슨 의미인가? K9 자주포가 기존 자주포의 개념을 바꿨듯이 PFH2는 포탄의 개념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날 오후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PFH2에 대한 브리핑이었어요. 참석한 모든 장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콜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기존 화력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수준입니다. 105mm가 120mm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탄약 확보도 쉽고요.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PFH2 탄약의 실물 테스트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풍익과 PFH2의 조합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태국군 포병 체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무기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가 기대됐습니다. PFH2 실물 테스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3년 10월 5일 같은 태국 왕실군 훈련장에서 실시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위치트 준장을 비롯해 포병사령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왔어요. K방산 기술진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2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이번에 특별히 자신 있는 표정이었어요.
부국장님, 오늘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PFH2의 진짜 성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105mm 탄약과 PFH2의 직접 비교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조건에서 살상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탄약을 먼저 발사했습니다. 쾅! 폭발 후 연기가 거치자 직경 약 50m 범위의 파편 흔적이 보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제 PFH2 차례였어요. 같은 위치에서 발사했는데 폭발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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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 폭발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거친 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편이 직경 80m 이상 범위에 퍼져 있었어요. 정말로 66% 확장된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 위치트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테스트였어요. 이번에는 방탄복 관통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각종 방탄복을 거치대에 설치했어요.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그리고 군용 헬멧까지 총 10개의 표적이었습니다. PFH2를 발사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방탄복이 뚫렸습니다. 심지어 레벨 4 방탄판까지도 완전히 관통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소콜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단계 폭발 시 생성되는 특수 파편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구형 파편이 아니라 침투력이 극대화된 형태로 변형되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박정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파편은 무작위로 흩어지지만 저희 기술은 파편의 방향과 속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력이 훨씬 강한 거죠. 마지막으로 차량 무력화 테스트였어요. 훈련장에 폐차 3대를 배치하고 PFH2를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차량은 엔진룸이 완전히 파괴됐고 두 번째는 연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도 바퀴와 엔진이 동시에 박살났어요. 이 정도면 적이 차량으로 도주하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겠군.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국 남부작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적들이 오토바이나 픽업 트럭으로 빠르게 도주하는 것 말이에요.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한국 측에서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풍익에는 PFH2 외에도 몇 가지 숨겨진 기능이 더 있습니다. 김현수 씨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자동 방열 시스템은 이미 보셨고 GPS 타격도 확인하셨죠. 하지만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통제요? 네, 여러 대의 풍익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동시 집중 사격이 가능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포병 시스템처럼 운용할 수 있어요. 박정호 박사가 태블릿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6대의 풍익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같은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지휘소에서 좌표를 입력하면 모든 풍익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동시 사격합니다. 오차는 0.1초 이내예요. 그럼 적이 대응할 틈이 전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론과도 연동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드론 연동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기능이었습니다. 드론이 목표를 식별하면 실시간으로 풍익의 좌표를 전송해요.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 발사 명령은 사람이 내려야 하지만 그 이전 단계는 모두 자동화할 수 있어요. 위치트 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21세기 무기네요. 겉보기만 20세기 같을 뿐이지. 그때 박정호 박사가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술을 합치면 풍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작전 생태계예요. 감시 타격 평가 재타격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탄약 저장 기술도 함께 이전해 드릴 수 있어요. 태국에서 직접 PFH2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기술 이전까지? 네, 물론 별도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일 겁니다. 탄약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기술 패키지, 아니 작전 철학 자체를 이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무기가 아니라 작전 생태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한 회의였어요.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건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 지금까지 우리는 점으로 싸웠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했죠. 하지만 풍익 시스템은 면으로 싸우는 개념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무기처럼 작동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도입 검토에 들어가겠네.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남길 것은 무기가 아니야. 무기라는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답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PFH2 실물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저는 태국군 내부에서 풍익 도입에 대한 공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라오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라포 소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라오스에서요? 무슨 일로? 풍익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 지난번 훈련장 시연 때 참관했던 장교 중 일부가 라오스 군사대학 교환과정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라오스 동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직 우리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라오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어요. 김 과장님, 다른 나라에서도 풍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오스, 필리핀에서 정식 문의가 들어왔어요. 모두 태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검토 과정이 알려진 건가요? 정확한 경로는 모르겠지만 동남아 군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특히 PFH2 탄약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 라오스 국방장관 칸타이 장군이 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례 군사협력 회담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풍익을 직접 보기 위해서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참타차이 부국장 라오스 측에서 풍익 시연을 요청했습니다. 위치트 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우리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보여드리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무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 됩니다. 라오스를 위한 시연은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칸타이 장군은 직접 풍익에 탑승해서 조작해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다니. 칸타이 장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군요. 우리 같은 나라에게는 이런 무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칸타이 장군은 즉석에서 관심을 표명했어요. 라오스도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활용하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김현수 씨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특히 이동성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정글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풍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연안 방어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팔라완 같은 섬 지역에 풍익을 배치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한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60대라니 우리가 검토하는 24대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현수 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프리카까지요? 어떻게 그런 곳까지 소식이 퍼진 거죠? 국제방산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좁아요. 특히 가성비 좋은 무기에 대한 정보는 정말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들은 어떤 용도로 관심을 보이나요? 테러 대응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보코하람 같은 테러 단체들을 상대하는데 풍익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쳐봤어요. 동남아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확산이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걸까?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봤어요. 여보, 풍익이 갑자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좋은 무기는 비싸고 싼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풍익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거예요. 며칠 후 소콜 대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국장님, 제 생각에는 풍익이 시대 정신에 맞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요? 네, 21세기 전장은 대부분 비정규전이잖아요. 게릴라, 테러리스트, 해적들을 상대하는 게 주된 임무고요. 이런 적들에게는 K9 같은 중장비보다 풍익 같은 기동형 무기가 더 효과적이에요. 소콜 대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풍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21세기 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제성도 중요하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가격이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작전 철학이었습니다. 효율성, 실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21세기형 해결책이었던 거죠. 며칠 후 김현수 씨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부국장님,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풍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심이요? 구매 의향 말인가요? 아니요, 벤치마킹이요. 자기들도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똥포라고 비웃던 개념을 이제 선진국들이 따라하려고 한다니.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절대 못 따라올 거예요. 김현수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기존 재고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 개발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풍익을 통해 본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고 비싸지 않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죠. 한국이 동남아에 그리고 세계에 남기려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작전 운영의 새로운 개념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남길 것은 무기가 아니야. 무기라는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답이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전시회. 저는 태국 방위산업청 부청장으로 승진한 상태로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풍익 검토를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전시회장을 걸으며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곳곳에 풍익과 유사한 형태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M777 라피드, 프랑스의 카이사르 모바일,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라이트. 모두 트럭에 포를 올린 형태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옆에 서 있던 소콜 대령이 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개념을 이제 모든 선진국이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타차이 부청장님. 돌아보니 김현수 씨였어요. 이제 K방산 해외사업부 이사로 승진한 그는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2년 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 이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정말 바쁩니다. 주문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대응하기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난 2년간 풍익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남아 7개국에서 정식 도입 검토에 들어갔고 아프리카 3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15개국 이상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내에서조차 똥포라고 불렸던 무기가 이제는 글로벌 관심 대상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부청장님, 태국은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김현수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저희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방산 전문지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부청장님, 풍익을 처음 검토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무기가 뭐가 특별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처음 풍익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실망감 그리고 점점 그 가치를 깨달아가던 과정들이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트럭에 포를 올린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언제 생각이 바뀌셨나요? 숫자를 보고 나서였어요. 400만 발의 탄약 대당 7억 원의 가격, 5분 내 전개 가능.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아, 이건 단가가 아니라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철학이요? 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무기라는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기자가 메모를 하더니 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답 말씀인가요? 21세기 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죠.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실용적인 무기, 비싼 무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무기 말입니다. 기자가 떠난 후 김현수 이사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기동형 화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고 각국이 앞다투어 비슷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김현수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사실 풍익은 사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프로젝트였어요. 예산도 적고 관심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계속 개발할 수 있었나요? 현장의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DMZ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만나보니 정작 필요한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요? 네, 그들이 원하는 건 간단했어요. 빨리 와서 정확히 맞히고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무기. 바로 그런 요구에서 풍익이 탄생한 거죠. 그날 저녁 전시회 폐막 리셉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부사장과 독일 라인메탈 임원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한국 놈들이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켰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가격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그게 무슨 혁신이야? 그냥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뿐인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풍익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사고의 혁신이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풍익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년간의 검토 과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풍익의 진정한 가치는 무기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좋은 무기는 비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좋은 무기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2년간 풍익을 검토하면서 뭘 배웠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항상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런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무제한 예산으로 최고급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 저는 김현수 이사에게 개인적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풍익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이 뭐였나요? 김현수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용자 중심 사고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군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에 집중한 거죠. 사용자 중심 사고요? 네, 예를 들어 자동 장전 시스템도 화려한 기술 과시가 목적이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GPS 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였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풍익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태국이 풍익을 도입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장비를 살 수 있을지 계산해 봤어요. 드론 100대, 장갑차 50대, 소총 2만 정, 통신 장비 500세트. 정말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이해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K방산, 아니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었던 거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대한민국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